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9강, 바로 신진 4대부와 신흥 무인의 성장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46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이 공부하는 이 고려도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이 태조 왕건부터 시작한 이 500년 역사의 고려의 황혼기를 이제 이 고려가 저물어가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과정, 역사의 시대가 변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고려사를 배워왔는가 간단하게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고려 시대를 마무리할 것인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항상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다. 이런 내용을 공부할 때는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고 그 전에 배운 내용을부터 이번 시간 내용을 끌어오죠,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의 정리를 도와드리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용을 정리하실 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하셔야 돼요. 그냥 다짜고짜 책 피고 그 프린트 피고 막 쓰는 거 공부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뼈대를 세우고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이 개념 구조도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개념 구조도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이 왜라고 하는 물음으로 연결고리를 잡아 놓으셔야 태풍이 불어도 이 개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려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고려 500년 역사를 바라볼 때 이제 시대 구분을 해봐야겠죠. 이 고려사 전체를 시대 구분할 때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각 시대별로 역사 주도 세력, 그러니까 지배층이 누구였느냐, 이걸 가지고 고려는 시대를 구분했었죠. 신라는 왕의 혈통, 고려는 시대별 역사 주도 세력, 지배층이 누구였는가로 시대를 구분을 하죠. 자, 고려는 크게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눠집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무신정변이었죠. 그죠? 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전기와 그 전을 전기, 그 뒤를 여기 안 적었네요. 깜빡했나봐. 무신정변 이후를 후기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그 46번 프린트 그 표 위에 제가 이 막대 그래프 그려놨어요. 지금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자, 무신정변 기준으로 전기, 후기로 나뉘고 이 전기도 지배층에 따라서 초기와 중기로 나뉘죠. 자, 초기는 누가 고려를 지배하던 시기야. 고려 지배층이 누구였던 때야. 그렇지? 이제 막 고려가 응이응에 태어났을 때잖아. 고려는 누구를 무너뜨리고 나온 나라죠? 그렇죠. 신라를 무너뜨리고 나온 나라죠. 골품제 하에서 굉장히 그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신라를 무너뜨린 건 누구? 그렇지. 지방에 있던 호족과 골품제의 차별을 받던 진골귀족에게 의해 차별받던 육두품,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그 고려를 만들었죠. 그죠? 얘들은 어떤 성격이었죠? 굉장히 첫마음, 개혁적이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이며 스스로를 누구의 후예? 고구려의 후예라 생각했던 애들이었잖아. 이 초기에 우리는 태조, 광종, 성종 3명의 왕의 업적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지배층의 성격에 따라서 대외관계가 변하죠. 이렇게 고구려의 후예라 생각하던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할 때는 거란족에 쳐들었을 때도 서희의 외교단판, 강동육주,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런 식으로 그들의 침입을 지혜나 힘으로 격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랬던 호족과 육두품들이 변하죠. 힘센 애들은 뭐로 변하죠? 중앙에 진출해서 집안 대대로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배출하는 명문 집안 문벌귀족으로 문벌귀족 형성이 됩니다. 이 문벌귀족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권을 독점하죠? 네, 정치적으로는 음서, 경제적으로는 공음전, 사회적으로는 중첩혼을 통해서 그들만의 그 정치 경제적인 특권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좀 힘이 약했던 애들은 어디로 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뭐가 돼요? 향리가 되죠. 향리. 자, 얘들은 어떤 성격이죠? 훈해진 게 많아,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죠. 보수적이며 사대적이고 스스로를 신라의 후예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진족과의 관계에서도 윤관이 별부반을 만들어서 동북구성을 얻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여진족에게 반환하기도 하고 나중에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니까 사대를 하기도 하죠. 자,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모든 권력을 독점하던 문벌귀족들이 무신정변으로 무너지게 되고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죠? 이때 여러분 지방 형리들도 나름 이 무신 정권에서 한 역할을 합니다.
그 무신들이 이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신들을 다 때려잡아버리니까 나중에 최씨 정권에 가서는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문신들을 어디서 등용했어? 지방 향리들로 등용했잖아요. 이게 최후가 만들었던 서방이었죠. 자, 아무튼 이 무신 정권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무엇을 계기로 무너집니까? 네, 외부에. 여러분 그 프린트는 제가 몽고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오타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몽골로 고쳐주세요. 몽골하는 표현 옳지 않은 표현이라 그랬죠. 근데 이 몽골 원나라가 쳐들어오면서 고려는 끈질기게 싸웠지만 결국 고려란 나라의 독립과 국가는 유지하지만 원나라에 의해 내정 간섭을 받는 이제 고려의 왕이 원나라의 사위 부마, 제후가 되는 원간섭기가 시작되죠. 이때 지배층이 누구였죠? 이게 부터 진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연결이죠. 네. 같은 민족의 등골을 빨아먹으면서 원나라에게 딸랑딸랑거리는 친일파 같은 애들, 친원파, 이 권문회족이 정치, 경제적 특권을 독점을 합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운영해요? 못해요? 못하죠. 산과 강을 경계로 삼는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멀쩡한 백성들 노비로 만들고 이렇게 권문회족이 깽판을 치니까 여러분들 이런 권문회족으로부터 나라를 한번 바꿔보자 했던 사람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간섭기랑 말기에 걸쳐있는 공민왕이었죠. 공민왕. 이때 공민왕이 권문회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양성한 개혁 세력이 누구였죠? 네, 지방 향리들이 성장한 신진사대부였죠.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통해 왕에게 선발된 능력 있는 인재들, 이 권문회족으로부터 고려를 바꿔보자 라고 하는 인재들이었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신진사대부들이 되게 많이 밀려요. 힘이 약하니까. 공민왕도 죽어.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신진사대부가 권문회족을 물리치고 고려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신진사대부가 권문회족을 이길 수 있었느냐? 당시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때 또. 근데 이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인 세력이 성장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신흥무인이라 그래. 앞으로 배울 거야, 얘들아. 이제 막 배울 내용도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신흥무인이라 그러냐면 앞서 무신정권기에 있던 무신들이랑은 다른 존재거든. 그래서 새롭게 성장한 무인이라 그래서 신흥무인이라고 합니다.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했고 얘들이 군사권을 쥐고 있거든. 근데 이 신흥무인이 누굴 편들어주냐? 신진사대부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권문회족이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제거해요. 자, 암덩어리를 제거했습니다. 고려라는 환자의 암덩어리를 제거했어. 이제 이 고려라는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이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자. 답이 없다. 완전 그냥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급진개합파. 온건개합파는 아니다. 이 정도면은 치료 끝났다. 이제 이 고려를 잘 재활용해서 다시 한번 활용해보자. 온건개합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승부의 추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결국 힘을 가진 자겠죠. 신흥무인이 급진개합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새로운 나라 조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엔 뭘 배울 거냐? 이 권문회족, 신진사대부, 신흥무인, 이 고려 이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 주도 세력들이잖아. 그지? 항상 고려는 역사 주도 세력의 성격을 알아야 역사가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권문회족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 권문회족과 비교해서 신진사대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신흥무인이 어떻게 성장했고 얘들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공부할 거니까 이번 시간 키워드는 권문회족, 신진사대부, 신흥무인, 이 세 세력의 특징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 우선 권문회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거기 여러분 프린트에 표가 나와 있죠? 왼쪽 아래에 권문회족, 신진사대부를 비교하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권문회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여러분이 개경파랑 서경파의 특징을 비교했듯이 이것도 그 대립되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할 거냐? 출신, 정치 성향, 경제 기반, 사상, 관직, 진출, 방법,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외교 정책은 어떤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신은 뭐냐? 권문회족은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사실 신진사대부나 권문회족이나 기본적인 뼈대는 공부했습니다. 정리하는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권문회족의 출신 성분은 뭐였나요? 그쵸, 얘들은 바로 친원파였습니다. 친원파.
권문회족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신분과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천민이나 노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았다고 했죠. 다만 굉장히 다양한 천민, 노비를 포함해서 다양한 신분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누구에게 딸랑딸랑 잘 보이는 애들, 원나라에게 딸랑딸랑 잘 보이는 그런 애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민족의 등골을 쪽쪽쪽 빨아먹으면서 원나라에게 빌붙어 있는. 자, 그에 반해 신진사대부는 출신이 뭐죠? 네, 얘들은 지방에서 성장한 지방 향리들이었습니다. 지방 향리. 지방에 있는 향리들, 하급 관리. 이제 육두품이랑 호족이 힘이 강한 애들은 중앙에 진출해서 문벌귀족이 되고, 좀 세력이 약했던 애들은 지방에 가서 향리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 향리예요. 지방에 털을 잡고 있는 향리들. 다만 얘들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 향리는 어떤 힘이 있죠? 네, 지방 고려시대에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되는 게 아니었죠.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군 주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던 속군 속현이 더 많았고, 특수행정구역인 향, 부곡, 소가 있었잖아. 향, 부곡, 소, 지방관이 파견 안 된 속군 속현을 관리하는 게 향리였어요. 그러니까 나름 막강한 지방의 실력자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인 성향은 어떠냐? 권문회족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 원나라에게 빌붙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막강한 그런 권력을 독점하고 있죠. 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애들은 변화를 바라지 않아. 이대로 영원히 고려, 내가 지배하는 이 상황에 고려여 영원하라 라고 하면서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영원히를 외치는 애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 이 신진사대부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죠? 네, 지금의 고려는 잘못되었다. 문제점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바꿔야 한다. 개혁을 해야 한다. 이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제 기반은 뭐냐? 권문회족의 경제 기반은 뭐였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산과 강을 경계로 할 만큼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이거 우리가 뭐라 불러요? 대농장이라 불렀죠. 대농장. 이 땅 근데 여러분 다 얘들 땅이 아니죠? 원래 멀쩡하게 땅 주인이 있는데 그 멀쩡한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빼앗아가지고 산과 강을 경계로 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애초에 여기서 불법적인 수단이 많이 동원됐어요. 이제 원래 주인들 쫓아내고 땅 뺏어가고.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대농장은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뭘 내지 않죠? 그렇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원나라 백을 믿고서. 그리고 이 드넓은 땅을 자기 힘만으로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또 돈을 들여가지고 노동자를 고용하자니 또 아까운 거야. 어떻게 하죠? 멀쩡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그 노비들에게 이 땅의 농사를 짓게 했죠.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겨? 그래, 이 농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세금을 걷는 땅만 줄어드나요? 멀쩡하게 세금 내야 되는 백성들이 노비로 바뀌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걷는 세금도 줄어들게 되잖아.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이 권문회족의 대농장을 확장할 때마다 국가는 세금 거둘 땅과 백성들이 사라져가는 거야. 국가 재정이 약화되고 백성들의 삶도 굉장히 힘들어지죠. 땅도 뺏기고 신분도 노비로 바뀌어버리고 이러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이 권문회족들이 처음에는 백성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대농장을 만들었거든? 근데 이제 더 이상 백성들한테 뺏을 만한 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욕심은 끝이 없죠. I'm still hungry. 이제 백성들의 땅만 뺏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이 지방 향리들, 이 애들의 땅까지 뺏어가는 거야. 얘들은 지방에 나름 털을 잡고 있는데 얘들은 막 권문회족처럼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얘들은 그냥 그 지방에서 그냥 나름의 중소지주 정도의 위치에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네가 대기업이면 얘들은 중소기업이었어. 근데 이제 이 대기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중소기업까지 먹어치우려고 오는 거야. 이 권문회족들이 백성들의 땅만 뺏는 게 아니라 이 지방 향리들의 이 중소지주들의 땅마저 뺏는 거야. 이들의 토지를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권문회족들이 신진사대부, 지방 향리들의 그 경제 기반까지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좀 지우고 쓸게요. 경제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 고려 말에 이 신진사대부들이 고려를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거는 물론 이 신진사대부가 좀 그런 정의로운 마음이 있는 것도 있지만
권문회족들이 신진사대부의 먹고 살 경제 기반을 위협하니까, 생존을 위협하니까 살아남기 위한 투쟁인 것도 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권문회족들에게 땅 다 뺏겨버린 다음에 빈털터리가 되게 생겼거든.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농장을 가지고 있던 권문회족들이 신진사대부들의 토지를 약탈하고 경제 기반을 위협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들의 사상은 무엇이냐? 사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가 변한다는 건 단순히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단순히 힘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면은 고려는 이미 무신 정권 때 끝났어야 돼. 무신만큼 힘이 강한 애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죠? 문명에서 다 때려 죽이고. 근데 왜 무신들은 새로운 시대를 못 열었죠? 그렇지. 무언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만한 사상, 비전, 이념,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곳이다. 라고 뭔가 새로운 사회를 향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 플랜을 제시하지 못했잖아. 그죠? 권력만 탐하고.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면 사상이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신라에서 고려 바뀔 때 생각해봐. 신라, 골품제에 기반한 진골귀족이 지배했죠. 이 진골귀족들의 사상이 뭐였죠? 교종불교였습니다. 근데 얘들을 무너뜨렸던 육두품과 호족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선종. 경주는 땅의 기운이 닿았다. 새로운 기운은 지방에 흐른다. 풍수지리설. 인간은 골품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뽑아야 한다. 유교. 이런 식으로 선종, 풍수지리, 유교 같은 새로운 사상을 들고 나왔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잖아. 그러면 신진사대부는 과연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당시 권문회족들의 사상은 이제 이 고려의 대표적인 사상, 바로 불교였어요. 불교.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불교가 이 당시에 완전히 맛이 가요. 원래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여러분 굉장히 그 깨끗한 종교거든요. 참선하고 수양하고 마음을 닫고 경전 읽고 이러는 건데 이때는 거의 이제 불교가 정치권이랑 결탁해가지고 부정, 부패, 완전 더러운 썩은 오물이 나는 그런 타락한 종교를 변해 있었어요. 이런 이제 권문회족과 불교를 싸잡아서 신진사대가 비판하면서 신진사대부가 들고 나온 새로운 사상은 바로 무엇이냐? 새로운 시대를 열 사상은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유교의 한 갈래예요. 기독교 안에도 되게 다양한 종파가 있듯이 불교의 정한 종파가 있듯이 유교 안에도 다양한 종파가 있는데 이 성리학은 어떤 사상이냐? 성리학은 도덕과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무엇이 잘하고 잘못된 것이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따지는 그런 사상이 성리학이야.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쌤, 뭐 올바른 말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건 도덕교과서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열 만한 사회개혁사상, 이 고려의 잘못된 문제점을 고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개혁사상이 될 수 있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진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러니까 너는 이게 잘못됐다. 너는 옳지 못하다. 넌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다. 내가 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어요. justice, 정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런 거야. 너희들 이제 딱 이 성리학 가지고 비판하는 거죠. 너희들 권문회족들 같은 고려인으로서 이렇게 원나라에 빌붙어가지고 백성들 노비로 만들고 땅 뺏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대농장 가지고 나라를 좀먹는 이런 너희들의 이런 행위 도덕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행동이냐? 라고 말하면 이렇게 딱 옳고 그름을 딱 들이미는 순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길이냐? 우리가 제시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 이 정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움을 내세요. 정의라고 하는 건 선과 악을 나누는 거잖아. 내가 선이요 너는 악이다. 내가 선이 되는 순간 상대방은 타도해야 되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리학이 고려 사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회개혁 사상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신진사대부는 이런 성리학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권문회족들은 정치 관직이 어떻게 진출하느냐? 얘들은 말했죠. 다양한 출신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딱 하나의 공통점, 누구에게 잘 보인 거? 원나라에게 잘 보인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들은 무언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관직에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은 공부해서 시험 오는 과거제로는 관직에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한번 뚫어놓은 부모의 핏줄만 계속 우려먹는 거야.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고, 음서가 뭔지 기억나죠? 그 집안에서 한번 5품 이상의 고위관리가 나오면 그 자손들은 시험 보지 않고도 고위관리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을 했고요. 또
이 관리들의 인사권도 자기들 마음대로 장악을 합니다. 그게 뭐였죠? 이게 칠시 정권이 만들었던 그 정방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관리를 임명하는 이 인사권도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지방 향리들 출신의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이랑은 달라. 얘들은 뭘 공부한 애들입니까? 네, 성리학, 유교, 이 성리학 공부한 똑똑한 능력 있는 애들이야. 얘들은 애초에 그 음서를 적용받을 수도 없어. 얘들이 뭐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니까. 얘들은 뭐밖에 없어요. 자기의 똑똑한 머리, 이 성리학을 공부한 똑똑한 머리, 실력, 자기들의 실력으로 관직을 뚫고 올라갑니다. 자, 실력으로 관리가 되는 게 뭐죠? 네, 시험 봐서 관리가 되는 과거제죠. 얘들은 성리학을 공부하고 그 성리학으로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리학을 또 어디서 공부하니? 성균관에서 공부했죠. 성균관. 공민왕이 키운 학교. 그러니까 얘들은 지방 향리 출신으로서 성균관에 진출해서 뭘 공부해요?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리가 된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핏줄, 얘들은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이 언제 성장했냐? 권문세족은 언제 성장했죠? 그쵸? 얘들은 원간섭기 때 성장을 하죠. 원간섭기 때 원나라에게 빌붙어서 성장을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신진사대부, 지방향리들 얘네들이 중앙에 진출해서 신진사대부로 성장한 건 어느 왕 때였죠? 그쵸? 이 원간섭기의 이런 문제점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고려가 당당한 자주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공민왕. 이 공민왕이 고려를 바로 세우는 개혁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민왕이 권문세족에게 맞설 수 있는 개혁 세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하죠.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성장했다. 이제 막 공민왕이 정방 없애고 과거제도 개혁해서 본인이 직접 과거 시험에 면접관이 돼서 관리를 뽑고 과거제 개혁하고 성균관을 키우고 성리학을 보급하고 이런 식으로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통해서 지방 향리들인 얘네들이 중앙에 진출해서 성균관에 진출해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공민왕이 직접 면접 봐가지고 뽑아주는 거죠. 이해가죠, 여러분들? 얘들이 딱 그 공민왕의 개혁 정치의 흐름을 타고서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라와서 뭐가 된 거야? 신진사대부가 된 거야. 지방에서 성리학을 공부해서 중앙의 성균관에서 공부해서 과거 시험 봐서 신진사대부가 된 겁니다. 자, 외교 정책. 권문세족은 당연히 누구랑 친하게 지내자 그럴까요? 당연히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자 그러죠. 친원적 성향. 그에 반해 신진사대부는 누구랑 친하게 지내자 그래.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할 수 있던 비결이 뭐니? 공민왕이 똑똑해서 잘생겨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당시 시대가 공민왕의 개혁을 가능하게 했다 그랬죠. 그 무서운 원나라가 맛이 가버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였죠? 중국 전통민족이 만든 명나라. 당시 원명 교책이라 그랬죠. 그쵸? 당연히 신진사대부. 여러분 얘들은 지금 누굴 몰아내고 싶어해? 그렇지, 원나라에 빌붙어 있는 기생충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싶어해. 당연히 얘들은 권문세족의 뒷배가 되어주는, 권문세족의 백이 되어주는 원나라랑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 당연히 얘들은 누구랑 친하게 지내자 그럴까? 그 원나라를 때리고 있는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자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는 외교적으로는 친명,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자 그러는 친명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친명적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들의 출신, 정치 성향, 경제 기반, 사상, 관직 진출, 성장, 외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신흥 무인 세력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 표에 나와 있죠. 신흥 무인 세력. 자, 신흥 무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랑 좀 여러분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거기 지도가 나와 있죠. 그 지도를 제가 여기다 그대로 복사했어요. 똑같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자, 등장 배경. 양심에 찔려가지고 기침이 나오나봐요. 그래서 똑같다 생각해주세요. 자, 등장 배경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고려가 있고, 여기 일본이 있고, 여기 중국에 원래 무슨 나라가 있었죠? 권문세족의 뒷배가 되어주는 원나라가 있었죠, 여러분들. 근데 말했지. 원나라가 막판에 가서 맛이 가고, 이제 중국에서 새롭게 떠오른 나라가 어디? 명나라였죠. 중국 애들이 중국 전통민족이 만든 명나라. 당시 중국은 이 원나라랑 명나라가 치열하게 싸우는 무슨 시대? 거기 적어 얘들아, 지도에. 원명
교체기였어, 얘들아. 자, 근데 이 원명 교체기 때 여러분들 중국은 굉장히 혼란했어. 비록 명나라가 새롭게 떠오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얘들도 원나라.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징기즈칸의 후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망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원나라는 명나라가 이 중국 대륙의 지배권을 놓고서 정말 치열하게 막 싸워요. 전쟁이 끊이질 않아. 그러다 이 중국에서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누가 성장하냐? 붉은 머리 도적단. 머리에 붉은 띠를 한 도적단. 홍건적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홍건적이 이 혼란기를 틈타서 어디로 쳐들어오느냐? 거기 그려봅시다. 고려로 쳐들어와요. 여러분 가끔 삼국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쌤 이거 황건적 아니에요? 황건적 이러는데 여러분 황건적은 누를 그러니까 머리에 노란 띠를 띤 도적이 황건적이야. 그 얘들은 언제 활동했냐면 한참 전에 그 한나라 말기, 한나라가 여러분 고조선 멸망시킨 한나라 있잖아요. 그 한나라 말기가 고구려랑 같이 있던 나라가 한나라야. 그 한나라 때 나온, 한나라 말기에 나온 도적이 황건적이고요. 지금 나오는 애들은 홍건적입니다. 붉은 머리 도적과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삼국지에 나오는 황건적이랑 완전 달라요. 자, 아무튼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고려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홍건적 규모 수십만이에요. 도적대라고만 몇백 명 쳐들어온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자, 근데 위에서 홍건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누구도 쳐들어오냐? 여러분, 일본도 그 당시 맛이 갔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지도에 일본을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일본도 어떤 상태였냐? 일본도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었던 상태였어. 북조와, 이게 좀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봅시다. 일본 알려 적을게요. 일본도 북조와 남조로 쪼개져 가지고 싸우고 있던 시대였어.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야. 남북전쟁처럼. 이걸 우리가 남북조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원명교체기, 일본은 남북조 시대라 그래. 그래서 일본도 혼란기였거든. 중앙정부가 혼란해지니까 지방의 통제가 돼야 안 돼. 안 되거든. 그래서 일본에서도 도적대들이 날 때입니다. 일본 도적대들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유서 깊은 명칭이 있죠? 외놈들. 외구가 이제 오는데 이 외구들이 어디로 오느냐? 이 또 고려로 와요. 외구. 자, 근데 여러분 일단 여기서 고려에게 더 큰 타격을 준 건 누굴까? 홍건적일까? 외구일까? 누가 더 무서웠을까? 보통 여러분 일본에 대한 여러분이 되게 선입관 있어가지고 에이 섬나라 이 외놈들 별거 아니지 홍건적 중국 애들이 스케일이 크니까 더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당시 고려에 더 큰 타격을 준 건 외구예요. 이게 외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 외구가요 한두 번 쳐들어온 게 아니야. 1350년부터 1390년까지 40년 동안 500번을 쳐들어왔어요. 역사서를 찾아보니까 40년 동안 500번. 그 얘네가 쳐들어온 지역을 보잖아? 고려에 안 쳐들어온 데가 없어. 막 다다다닥 고려에 진짜 전 지역을 다 쳐들어와요. 40년에 500번이면 1년에 12번이거든? 1년이 12달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쳐들어온 거야, 외구들이. 쳐들어올 때 규모가, 적게는 20척에서 많게는 500척의 규모로 왔대요. 보통 일본 배 한 척이 20명이 타거든? 그러니까 적게 쳐들어오면 한 번 쳐들어올 때 400명, 많게 쳐들어오면 10,000명이 쳐들어왔다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400명에서 10,000명의 외구들이 고려 전역을 휩쓴 거예요. 그럼 왜 이 외구들은 고려까지 바다 건너 고려까지 왔냐? 아니 그 중국 애들이야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온다고 쳐도 얘들을 바다 건너가야 되잖아. 왜 왔냐고요? 일단 말했듯이 여러분 일본 정부가 혼란스러웠으니까. 그리고 얘들이 여러분들 외구의 근거지가 어디냐면 여러분 대마도 아시죠? 대마도섬. 그 다시 대마도 스시마섬이라 불렀는데 그 대마도가 외구들의 근거지거든요. 대마도는 자급자족이 안 돼.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약탈을 해야 돼. 근데 왜 일본 본토로 두고 고려로 왔냐? 고려가 그만큼 만만했으니까 그래요. 왜 홍건적이 외구가 고려로 왔냐고요? 고려가 그만큼 먹기 좋은 만만한 속된 말로 족밥이었으니까 그래요. 그럼 왜 고려가 만만했냐? 볼게요. 당시 고려 상황. 고려 어떤 상태였죠? 원간섭기였죠, 여러분들. 원간섭기.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던 시기였죠. 원나라의 사위가 되어서 간섭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고려는 맨날 원나라한테 삥 뜯기고 있었죠. 곡물도 갖다 바쳐, 여자도 갖다 바쳐. 거기다가 고려에서 누가 날뛰어요? 원나라에 빌붙어서 같은 민족의 등골을 빨아먹는 검문세족들이 날뜁니다. 얘들이 권력을 독점하고요.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국가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검문세족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민왕이 나름의 개혁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원나라를 몰아내고 당당한 자주국가가 되자. 그를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고 있어. 근데 봐봐. 결국에 지금 고려는 하나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고려를 이끌어가야 되는 왕과 지배층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외적에 대한 침입에 대한 방어가 될까? 안 되는 거야. 특히 여러분들 이 고려가 이 원간 섭기 때 군사력도 굉장히 약했어요. 왜 고려가 군대를 모으거나 훈련을 하면 누가 태클을 거냐? 원나라가 태클을 거는 거야. 어허, 사위! 요즘에 군사훈련한다는 소문이 있어. 이러면 이제 이 장인어른 저희도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장인어른 야 사위, 내가 원나라야. 세계 최강 원나라라고. 내가 너희 고려를 지켜줄 건데 너희가 왜 군대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고려가 조금만 군대를 키워도 압박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고려가 제대로 군대를 키우지를 못합니다. 원나라가 하도 압박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고려는 안으로는 지배층이 분열하고 군대도 없고 이러니까 속된 말로 이 홍건적이나 외국 입장에서는 이건 가장 뜯어먹기 좀 먹잇감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주구장창 쳐들어온 거예요. 아무튼 자, 이런 상태였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려는 중국 도적대인 홍건적과 일본 도적인 이 왜구의 침입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고통받는 건 누구죠?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백성들은 맨날 홍건적이 여기 가가지고 다 때려 죽이고 막 물건 뺏어가고 한단 말이야. 백성들이 말하죠. 누구라도 제발 우리를 지켜주었으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저 홍건적과 왜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영웅의 출현을 바라게 됩니다. 시대는 영웅을 부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고려 백성들에게 영웅이, 히어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로 신흥무인이에요. 앞서 그 무신정권이랑은 달라. 여러분, 이 신흥무인 세력은요,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 게, 얘들은 지방 군벌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신흥무인 세력이 군대를 끌고서 고려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왜구랑 홍건적을 때려잡아요. 다 막 때려잡아. 여러분 백성이야. 어때요? 얼마나 고마워.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신흥무인, 홍건적과 왜구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이 신흥무인 세력들을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야. 장군님 만세!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고려가 한 게 아니에요. 말했잖아. 지금 고려 정부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에서 백성들을 구해줄 만한 능력이 없어. 얘들은 지방에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기른 군대, 사병, 자기들의 개인 군대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전쟁터에 나서서 홍건적이랑 왜구를 물리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칠 때마다 백성들은 고려 정부를 칭송할까요? 이 신흥무인 개인을 찬양할까? 그렇지. 얘들을 찬양하게 되는 거야. 고려라는 국가가 아니라 얘들은 자기 개인, 자기 가문, 자기 집안의 군대를 가지고 인기를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백성들은 예비도 또 모이는 거야. 장군님, 저도 장군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하고 얘들은 전쟁을 거듭할 때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군대도 입대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홍건적과 왜구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는 히어로, 이 신흥무인들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 꼭 기억해 두세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말로 유명한 최영과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이성계,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신흥무인이었습니다. 최영이 훨씬 선배예요. 나이도 훨씬 많고. 그리고 최영은 엄청난 고려의 명문 집안이야. 엘리트, 로열 엘리트, 금수저,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 집안이요. 그러니까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게 만약 이성계는 여러분들 흑수저 집안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냐면, 내가 저번에 말했지만, 여러분, 공민왕의 개혁정책 때, 기억나요? 그, 원나라가 우리한테서 빼앗아 간 땅이 있었죠. 천령 이북. 거기다 쌍성총관부를 설치해가지고 원나라가 뺏어가고 안 돌려줬잖아. 이걸 공민왕의 개혁정책 하는 과정에서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빼앗긴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했었죠. 그죠? 그 과정에서 이 쌍성총관부를 지배하고 있던 원나라에 빌붙어 있던 이성계의 할아버지가 공민왕 라인으로 갈아탑니다. 그때 이제 고려 정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되게 차를 받았어. 동북방 이 변방 지방에다가 어쨌건 원나라에 빌붙었다가 고려로 넘어온 그런 꼬리표가 있다 보니까 되게 그 능력은 있었지만 늘 고려 중앙 정부로부터 좀 외면당했던 사람이에요. 촌놈이라고. 근데 이성계는 전쟁의 달인이야. 전쟁은 정말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집안의 군대를 끌고서 이 왜구들을 막 때려잡았어요. 그런 이성계를 누구보다 인정하고 아껴준 게 최영이었어. 모두가 이성계를 동북방의 촌놈, 저이씨 원나라 부원배라고 할 때 최영은 아니다. 이성계는 이 고려를 위한, 고려에 꼭 필요한
애국자다라고 이끌어주고 이성계도 최영을 아버지처럼 따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흥무인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 보시고 여러분 그 지도 있죠 옆에 이 신흥무인 세력 옆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라고 하는 지도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가 설명도 다 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들 고려 후기에 성장한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였죠? 그쵸!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하는 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출신, 정치 성향, 경제 기반 사상, 관직 진출, 성장, 외교. 이 포인트를 가지고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하는 게 첫 번째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세력에 대해 살펴봐야 되죠? 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끌면서 성장한 새로운 무인, 신흥 무인 세력. 얘들이 대표적으로 누구? 금수저 최영, 흑수저 이성계. 이 두 사람을 꼭 기억해 두세요. 참 친했는데 나중에 이 둘도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봤고요. 잠깐 뒷장을 넘겨보시면 자 46번 프린트 뒷장을 넘겨보시면 왼쪽 위에 탐구, 고려, 후기, 정치 세력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자료 1, 2, 3이 나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자료 1과 2 중에 누가 권문세족이고 누가 신진사대부일까?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느 게 신진사대부 권문세족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료 1과 2 중에 어디가 권문세족이죠? 네, 자료 1이 권문세족, 자료 2가 신진사대부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여기 한번 화면을 띄워서 같이 볼까요? 자, 자료 1에 뭐라고 나와? 그래, 첫 번째 절부터 힌트가 나오죠. 저의 여동생은 원에 뭐로? 공녀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총애를 얻어 황후의 자리에 올랐죠. 그 덕에 저는 누구로부터? 원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었고 어디에 높은 직이? 그치, 원나라가 고려에 만든 내정간섭기구. 원래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였다가 내정간섭기구가 된 정동행성에서 높은 지위도 받았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산과 하천을 경계 삼을 만큼 넓은 뭐를 마련했대? 농장을 마련했대. 이 농장을 빼앗은 노비나 가난한 백성을 내려다가 경작하게 하면 됩니다. 얼마 전 저의 형제와 친척들에게 관직을 하나씩 내려주었습니다. 제 지위를 빌어 뭘 이용했다? 음서를 이용했다. 공녀, 원나라에게 높은 직을 받았네. 정동행성에서 관리가 됐네. 산과 강을 경계로 농장을 만들었네. 백성들 노비로 만들었네. 형제 자매들에게 음서로 관직을 나눠주었네. 딱 봐도 권문세족이죠. 이건 이제 이 사례가 누구 사례냐면 기철이야. 그 공녀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여자 있다고 했죠. 기황후. 그 기황후의 오빠 기철. 근데 나중에 공민왕에게 뚝배기 깨집니다. 자 자료 2번 볼게요. 이 사람은 이건 왜 신진사대부냐 나오죠. 저는 누구 왕 때? 공민왕 때 뭐에 급제했대?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이 올랐대. 이후 어디서? 성균관에서 학생들에게 뭘 강의했대? 성리학. 과거제, 성균관, 성리학. 핵심쟁이 나왔죠. 저는 과거를 주관하며 실력에 따라 합격자를 엄격히 선발하려고 했지만 권문세족의 간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권문세족이랑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잖아. 또한 권문세족은 명을 배척하고 원을 화친하는 정책을 주장했는데 나는 여기에 반대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 생각한다?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 생각한다. 하다가 유배를 당하기도 했지요. 뒤에 또 나오네요. 저는 이미 원이 약화되었으므로 명과 국교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료 3번은 신흥무인입니다. 이게 이성계 이야기거든? 봐봐. 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었네? 이제 아버지였네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추는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해서 고려의 벼슬을 받았다. 저희 집안은 비록 변방의 작은 세력에 불과하지만 탄탄한 뭐를 가지고 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 군사력은 고려 정부의 군대가 아니라 이성계의 집안의 군대, 사병이에요, 사병. 저는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했을 때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수도를 되찾는 걸 도왔고 최영과 함께 이인임, 인견미 등 권문세족을 몰아냈대. 왜구가 침입했을 때는 이를 섬멸해서 명성을 쌓았대. 홍건적과 왜구랑 싸우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신흥 무인 이성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비교, 신흥무인의 성장 배경과 대표적인 사람, 특징 공부한 내용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